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진입니다. 다음 주 보면은 변동성 키울 재료들이 상당히 많죠. CPI 지표 나오고요. 또 그 뒤로도 인플레이션 지표들 또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나타났었지만 금리 변동은 마찬가지로 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중국 문제도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 같은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어떤 호재성 재료가 나올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기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 신용등급 얘기 나왔죠.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낮추는 그런 모습, 뭐 긍정적에서 뭐 전망치를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살짝 조정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정도는 그냥 우리가 과거에 피치가 했었던 그런 모습, 그리고 시장 영향 감안한다면 영향이 나타나더라도 단기적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러한 점들 하나하나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쪽을 한번 살펴보면은, 중국 쪽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 이유는 지난주에 워낙에 시장이 변동성이 좀 컸었기 때문에 이쪽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중국하고 얘기를 꺼내면은 미국 칩스법 다음으로 좀 영향을 많이 반도체 쪽으로 주는 요인이 중국 규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반도체 쪽으로 과연 이번에 뭐 좀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동안에 중국 규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주가 많이 빠졌었잖아요. 조정폭도 깊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반전이 나타나면은 이쪽이 먼저 돌아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관심을 가지는 종목이 단축 코드로 USD 반도체 지수의 2배 정도 이제 추정하는 그런 ETF가 있잖아요. 보통 대표적인 게 SOX죠. SOXX. 그리고 그거 3배짜리 SOXL. 근데 제 생각엔 이제 기초자산의 3배 되는 거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부담스럽고, 이게 등락이 나타나고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투자하다 보면. 그래서 조정이 길어지면 3배짜리가 자칫 기초자산보다 수익률이 많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배 정도짜리가 가장 좀 적합하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저는 이 종목을 좀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또 편입 종목이 약간 좀 틀리긴 해요. 이 USD 같은 경우가 엔비디아 비중이 좀 많이 높습니다. 그런데 사실 엔비디아 비중 높은 게 지금 장점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겠지만, 만약에 이제 조정이 마무리되고 이번에 수혜를 오히려 잇는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조정폭이 컸었고 리스키해 보였던 그런 종목들이 반등폭이 클 수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이 USD 쪽이 오히려 낫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뭐 크게 따져보면 큰 차이는 안 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난 주말에는 오히려 그 삭스가 더 많이 올랐던 거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굳이 뭐 이쪽으로 가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2배짜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수익률이 레버리지 상품 중에서 2배짜리가 또 다른 종목이 있으면 좀 비교해 볼 텐데 2배짜리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좀 다음 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이제 핵심으로 떠오르는 또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시장에서 제일 관심이 많은 금리, 국채 그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타이틀을 친절한 파월 다 알려준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파월 의장이 그 IMF 쪽에서 이제 어떤 모임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만 보면은 금리의 상하단까지 최근에 다 알려주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 알려준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좀 해본 겁니다. 지난주 후반 쪽에서 파월 의장이 말씀하셨습니다. IMF 모임에서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기에는 충분히 제한적이라고 확신하지 못한다.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말은 우리가 맨날 거의 모임 때마다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분뿐만이 아니라 페드 인사들이 거의 다 이런 스탠스를 지금 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니까 그러려니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타이밍이 하필이면 그때가 국채 발행 타이밍이었고 또 수익률이 많이 좀 내려오고,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거꾸로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시장이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지난 10월에도 비슷한 그런 움직임이 한번 나타났었거든요. 그 외국인 투자자들 입찰 참여가 좀 많이 안 좋았고
또 프라이머리 딜러 비중이 많이 높아지면서 그 금리가 많이 입찰 당일날 결과가 안 좋아지면서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여기 타원으로 제가 표시한 10월에 나타났었던 그날입니다. 그때도 30년물 발행 일정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30년물 발행 일정 때 똑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많이 올라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요거는 제가 수급적으로 자세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서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시장 영향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제가 2024년에 금리 인하가 5월경에 이제 가능성이 커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최근에 50bp 가능성도 15% 확률까지 이 푸른색 선이요. 15%까지 올라가고 500에서 525 그러니까 한 번 인하가 49.8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 확률 두 개 합하면은 뭐 65, 66% 이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보합 확률, 동결 확률이 32.8% 요 맨 아래선요. 파월 의장 발언하고요. 그리고 국채 입찰 이전에는 이런 식이었는데 그런 악영향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니까 금리 인하 확률이 확 후퇴를 해버린 겁니다. 두 번의 금리 인하 확률은 거의 사라진 거죠. 뚝 떨어지면서 3.79%로 확 낮아졌고요. 그리고 한 번 인하하는 그런 확률은 뭐 그냥 그저 그런데 이 떨어진 두 번의 금리 인하 확률에서 줄어든 것이 이쪽 동결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동결 확률이 무려 53%까지 늘어났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가 한 달이 미뤄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5월에 동결 확률이 제일 높으니까요. 그래서 파월의 정책성 발언이 그날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날 어떤 시장의 움직임을 좀 유도하는 듯한 그런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 하필이면 또 30년물 공급 압박 속에서 이런 모습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높아진 거는 어느 정도 페드의 의중 그리고 재무부의 의중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금리를 계속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정책성 발언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을 실세금리가 대신한다라고 하는데 자꾸 이걸 왜 내려가려고 애쓰냐. 시장에 대한 하나의 경고 메시지이기도 하고 그걸 듣고서 시장이 화들짝 놀란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을 실세금리가 이렇게 대신하고 이게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기준금리가 5.25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5% 근접하는 그런 모습 그런 정도면 제일 만족을 하겠는데 그렇다라고 본다면 4.에서 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레인지를 원한다. 이런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확신이 안 든다라는 얘기 자체는 금리가 더 낮아지면은 정책의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니까요. 기준금리 올라가는 것보다는 한 발 물러서는 시장의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상단 같은 경우는 이때부터 어느 정도 금리가 올라간 것을 보고 어느 정도 상단을 기준금리의 상단을 좀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금리가 내려오니까 또 어떤 이런 정책성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어느 정도 하단이 정해지는 듯한 그러니까 4.5 정도 안팎으로 하단이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4.2나 4.3 같은 경우까지 좀 기대를 해보긴 했었는데 그거는 CPI 지표나 이런 경제 지표 쪽에서 좀 도와줘야지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국채 공급 측면에 있어서 물량이나 아니면 수급 그리고 또 만기 물량 같은 그런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따져보면은 부담이 아직 좀 많이 남아있다라는 점, 이 점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난 입찰 3년물, 10년물, 30년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빨갛게 표시한 게 좀 안 좋게 진행이 된 거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보이게끔 제가 표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푸른색은 좀 괜찮은 거. 그래서 3년물, 10년물 할 때까지는 뭐 경쟁률 같은 경우는 좀 부진했지만 외국인 쪽에서 좀 어느 정도 들어와 줬는데 이 30년물은 경쟁률도 그저 그렇고 외국인도 60%밖에 안 들어오고 보통 한 65% 안팎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노트나 본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두 경우는 3년물의 경우도 입찰 당일날 뭐 이렇게 그 수익률이 떨어지고 10년물 같은 경우도 좀 떨어지고 하는 그런 좋은 모습 보였는데 30년물 같은 경우는 올라버리는
낙찰 경쟁률 4.769 기록하고 시장 수익률도 거기에 따라 올라간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장기적으로 반영되진 않아요.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좀 안정되는 듯한 전체적으로요. 그런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단기 충격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보시면은 제가 이 자본 조달 계획 확정이 됐을 때 분기별로 양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발행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서 증가 추세가 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증가되는 양이 좀 줄어들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4분기 같은 경우는 전에는 이거보다 좀 더 많이 증가하는 모습이었는데 빌 같은 경우가 4,600억, 그리고 노트본드가 3,160억, 그래서 합이 7,760억 불 이렇게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에는 막 8천억 불 넘어가게끔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8,160억 불로 좀 증가는 하지만 노스나 본드 쪽에서 지금보다 그 4분기보다 줄어들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빌 같은 경우가 계속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TBAC 이 자문단 쪽에서 좀 이렇게 발행량을 제시했었던 그거보다 재무부 쪽에서 좀 발행량을 좀 줄였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리고 중장기물 축소해서 부담이 많이 좀 축소했다. 그러니까 금리 전망에 있어서 중장기물을 막 발행을 하면은 부담스러우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디테일하게 좀 따져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만기 기준으로요, 종목별로 발행량하고 만기 구조 한번 이 점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 점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면은 발행량을 이렇게 만기 그 기간별로 이렇게 나눠 보면은 여기 2년물, 3년물, 5년물, 7년물 이렇게 쭉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까만색 막대기가 이번에 발행하는 총량이에요. 그리고 여기 핑크색으로 표시한 게 만기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기가 돌아오는 것 말고 신규로 발행하는 것을 따져보면 얼마나 증액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년물 같은 경우는 1,500억 불을 발행을 하는데 만기가 돌아와서 나가버리는 게, 물량 줄어드는 게 1,740억 불이다.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국채 발행에 있어서 자금 조달하는 건 오히려 마이너스죠. 만기가 돼서 나가버린 게 더 크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은 만기 돌아온 것 중에서 롤오버하는 그런 투자자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만기된 것 중에서 일로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다 들어오진 않겠죠. 찾아서 나가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 물량들이 있다가 대기 자금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패드 쪽 돈이 되었던 뭐 누구 돈이 되었던, 여기 만기가 돌아와가지고 현금으로 찾아간 것들이 롤오버 되면은 이걸 사줄 테니까요. 그럼 거꾸로 20년물이나 30년물을 한번 보시죠. 여기는 발행량이 이 막대기 키 자체가 확 작아지잖아요. 1,500억 불인데 여기는 420억 불. 그렇다면은 이게 부담이 당연히 적은데 여기는 만기 돌아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신규예요, 이게 420억 불이. 그리고 30년물 같은 경우도 만기 돌아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630억 불, 이거 다 신규 투자자를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재무부 쪽이 바빠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 보시면은 까만색 막대기는 짧으면 짧을수록 이게 커져가지고 부담이 많이 이쪽으로 쏠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실제 보면은 붉은색 선은 만기가 긴 쪽이 더 많아요. 만기 돌아오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요. 얘네들은 만기 돌아오면 이쪽으로 다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분홍색이 이쪽으로 어느 정도 흡수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붉은색 막대기가 실질적인 부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미 국채 발행량이 워낙에 많고 그래가지고 부담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막 꺼려하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더군다나 금리가 계속 안정적으로 가지 않고 어떤 날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미국 자체 내의 금융회사들이 지금 물려있는 것도 있는데 더 물리면 이제 회사가 그냥 절단나게 생겼으니까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전에 수급 쪽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개인 쪽 비중이나 뭐 개인연금이나 아니면은 뭐 MMF 이쪽이 주로 지금 단기물 충당하는 그런 주 재원이란 말입니다. 결국 여러 가지로 따져봤을 때도 외국인 쪽이 좀 많이 부담을 덜어줘야 될 텐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발행 물량이 이렇게 계속 증가가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0년물, 30년물 같이 만기가 돌아오지 않는 신규 발행 물량이 거의 대부분인 그런 경우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향후에도 이런 20년물, 30년물이 계속 발행이 될 거잖아요. 보시면은 이번 달 20일에 당장 20년물이 있어요. 그리고 2년물, 5년물, 7년물 이거는 27, 8일에 물려 있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롤오버 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뭐 좀 부담은 덜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단기 유동성에 있어서도 거의 한계치로 근접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서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쪽도 좀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단기물이 만기 돌아오는 걸로 롤오버 시키고 또 어느 정도 지원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20년물이나 30년물만큼이나 여기 2년, 5년, 7년물 요때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 가보면은 이 12, 13일에 그 FOMC 회의, 올해 마지막 FOMC 회의가 이때거든요. 그래서 블랙아웃 기간은 2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11일, 12일 이때 이 3년물, 10년물, 30년물이 발행이 되거든요. 이 블랙아웃 기간이에요, 또. 그리고 FOMC 회의 직전에 혹시나 채권자경단이 또 여기 나서서 괜히 또 무슨 짓을 할지. 그리고 29일이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26, 7, 8에 무려 2년, 5년, 7년, 20년 FRN 이렇게 몰려 있어요, 또. 그래서 마지막 거래일까지도 이번에는 계속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파국으로 가서 금리가 상단을 뚫어버린다 이거라기보다는 하단으로 내려가기 힘든 요인들이 이렇게 시장에 남아있는 그런 부담이고, 그리고 또 이러한 요인들이 프라이머리 딜러하고 재무부가 어느 정도 금리 하단을 막아버릴 수가 있는,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이 강해지는, 한마디로 채권의 상승에 부담이 되는 그런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CPI 쪽에 대해서는 이 GDP 나와보면서 성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 그리고 이 GS CPI 보면서 물가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고용과 상품 시장 쪽이 좀 안정이 되면은 헤드라인하고 코어하고 모두 다 이렇게 좀 안정으로 가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번 CPI 쪽에 좀 기대를 해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단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상품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리드 타임이 좀 있으니까 그것이 이번에 반영이 될지 다음에 반영이 될지 그게 참 애매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테일러 룰 적용해 가지고 목표 금리 이렇게 산출하는 방법 있잖아요. 여기서 또 하나 힌트를 좀 얻을 게 있어요. 아틀란타 페드에서 종종 이 자료 이제 단출을 하는데, 인플레이션 타겟 레이트하고요, 고용하고 PC 인플레이션 같은 이렇게 변수를 몇 가지 경우로 상정을 해서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맞느냐 이걸 산출해내거든요. 테일러 룰 공식에다 대입해가지고요. 근데 그게 예전에 세인트루이스 페드의 블러드 총재가 계셨을 때 그분이 막 이걸 기준으로 해서 아직도 멀었다 막 이렇게 하고 6% 간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장에 많이 부담을 줬었잖아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현실화 됐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여기 이 꼭지를 친 여기요, 2022년 1분기에는 그게 상단이 무려 7.76에서 8.44, 그러니까 각 경우의 수가 이렇게 있는데 한 3개의 경우로 나눠가지고 계산하고 있거든요. 제일 적게 산출되는 게 7.76, 그리고 높게 나오는 게 8.44가 2022년 1분기였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그게 약간 좀 낮아졌어요. 7.18에서 7.86. 그리고 4분기 보시면은 하단이 5.06, 그리고 상단도 5.68. 지금 5.25에서 5.5잖아요. 그래서 요게 좀 만나고 있는 거예요, 기준금리하고. 그렇다면 향후에 만약에 이번에 CPI 쪽에서 약간 좀 우리 기대만큼 안 나오더라도 이 추세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좀 더 낮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가 관련 지표들이 좀 더 안정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처럼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그 이 테일러 룰을 적용했을 때의 목표금리하고 거의 만난 그런 상태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거기서 하향 추세가 좀 더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여태까지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했었던 것이 이제부터는
시장의 완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으로 한번 해석이 전환이 가능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 변수는 기대감이 반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뉴스의 현금화도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인플레이션 지표 아주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완화를 기대할 수도 있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요. 만약에 이번에 좀 안 좋게 나오더라도 그동안에 많이 중압감으로 작용되던 그런 질적인 측면들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게 곳곳 발견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점들 좀 참고하면서 시장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